자, 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간단하게 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게 어디까지냐면 189페이지까지예요. 189페이지까지 설명드린 건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남았냐면 190페이지에 보면 190페이지에 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있었죠? 그거 찾았어요? 자, 그거를 잠깐 한번 설명드리죠. 요게 요번 9월 말에 올 9월 말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가 나올 뻔했었는데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시험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행 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29일이었나요? 28일이 아니 29일. 아직 얼마 안 났는데 또 까먹었어요. 28일이었죠. 그럼 2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시행되는 것을 시험 문제 냅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한 달 전쯤이면 대부분 출제가 끝나서 완전히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인쇄되기 직전에도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사적인 부분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은 인쇄되면 끝이죠. 근데 인쇄되기 직전에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올까 싶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음에 나와요. 요 자금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게 뭐냐? 이거 지금 별표 열심히 치시는데요. 다 중요해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잘한다, 이거 얘기하기가 겁나. 다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일단 보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또 입주 계획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입주 계획서.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뭐죠? 자금을 내가 이거를 살 때 뭐라 했다? 이 부동산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통장에 얼마. 그 다음에 모자르면 대출받아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쉽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죠. 자, 입주 계획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 이게 주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주택에 어떻게 입주하겠다. 뭐 며칠 날 입주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언제까지 여기 입주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입주 계획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 자, 투기과열지구에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의 3억 원 이상의 뭐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 이때 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 두 가지를 모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자, 투기과열지구. 지금 현재 여기 광명은 아마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어디? 요 조정지구? 여기는 조정지구예요. 그건 이제 조금 상관없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완전히 지정된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강남 3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서울 전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 3구로 지금 알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전체라고. 전체로? 예, 서울하고 과천.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다. 저는 지금 강남 3구만 지금 지정된 걸로 8월 2일 날 뭐 제가 이제 주택을 살 일이 없으니까 신경을 갖다가 잘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자 얼마 이상이에요? 3억 이상. 뭐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상가는 해당이 없겠죠. 자, 여기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아파트만 생각을 많이 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요. 거기에 따라서 2년, 3년 아니면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 제한이 되는데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대부분 분양권 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양권 하면 어디서 나오죠? 아까 분양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분양권이 뭐죠? 분양 계약 체결이 되면 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예, 분양권이라고 했죠. 이미 분양권, 동호수가 다 어떻게 돼요?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됐죠. 자, 그 분양권 전매가 기본적으로 제한됩니다. 동네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일단 해당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에요? 3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약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는 거죠? 예, 매수인이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신 매수인이 아닌 자가 제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확인을, 요것만 일단 구분해서 넘어갑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가 여러분들이 반 이상 기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10월 달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다. 9월 말에. 이거 왜 이걸 갖다 강조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됐죠. 누구예요? 예, 이 양반이 임명되자마자 공약한 게 뭐냐면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한 것이 이거예요. 근데 주택거래신고는 원래 어떤 제도냐면 주택법에서 있는 제도였는데 그게 주택법에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주택법에 있는 것을 주택법을 다시 되살려 놓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면 국회까지 올라가야 돼요. 법을 바꾸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법을 바꾸려면 이거를 국회까지 다시 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시행령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분명히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90페이지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신고에 간주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제가 강의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을 뭘로? 여러분들 흔히들 뭘로 해요? 손으로 계약서 쓰죠? 아니면 컴퓨터에서 계약서에서 입력해서 프린트하죠? 그게 아니라 아예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거기 접속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서 각각의 매도인과 매수인, 자,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런 도장이 아닌 뭐가 필요해요? 예,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둘이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뭐라 그런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아마 등기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등기할 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 등기 가능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처럼 전산으로다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시스템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시험 끝나면 자꾸 작년이라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요. 올 6월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대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언젠가는 이걸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의무화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의무화를 못하죠? 자, 개업공개사에게 이제 계약은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체결하라 라고 의무화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유는 임장활동이 다 끝나가지고 계약서 쓸 때만 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죠. 컴퓨터를 못하니까. 항상 중개사법은 쉽게 생각하라 그랬죠. 안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개업공개사가 뭘 못한다? 컴퓨터를 못해요. 물론 다 잘 하는데 지금 현재 의외로 컴퓨터 못하는 개업공개사 수두룩해요. 지금 10만 명 중에 10만 명 조금 넘는다 그랬죠? 그 중에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은 거예요, 2, 3만 명이면. 옛날에 옛날 얘기를 한다면 그 정보망 있었죠? 그 정보망, 제가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잠깐 있었어요. 협회 이걸 근무할 때. 그것도 이제 그 영국가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그 부서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컴퓨터 사놓으면 협회 직원 불러요. 직원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가가지고, 선 꼽아주고, 그 전화선 꼽아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컴퓨터로 못하는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컴퓨터 못하시는 분 있다면, 공인 중에서 자격 취득하고 나서 컴퓨터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컴퓨터 없으면 이 일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뭘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컴퓨터로 전산 처리되도록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딱 느끼기에는 2, 3년 뒤에는 아마 개업공개사는 의무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스템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죠?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고 이걸로 계약 체결하면 일단 거래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2개월 특혜를 좀 줍니다. 세금도 좀 감면해 주고요. 조금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다가 지금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개업공개사가 컴퓨터를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하고 있지만 2, 3년 뒤에는 아마 의무해놓고 못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 뽑든지 아니면 어서 배워서 하든지 하라라고 아마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나오면서 종종 이제 아까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일 거예요.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제 전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마 요 얘기했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이게 향후 몇 년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간단할 때 잠깐 했을 거예요. 아마 전산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여러분들은 남아있다. 왜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아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해도 이건 임장활동 즉 뭐예요? 현장 확인을 해서 권리 분석 직접 하고 하는 게 남아있어야지만 되죠. 아무리 전산으로 다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직접 뛰어다니면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생기면 이제는 중개라는 개념이 당사자끼리 다 거래하면 되지 않냐 전산으로. 꼭 전산으로 하지 않아도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입장 활동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금쟁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금쟁이 부분을 한번 보죠. 가장 먼저, 자, 세 가지를 금지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자,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공인중개사에게, 뭘 하지 말 것을,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짓 신고 요구를 뭐 한다? 금지한다. 지금 뭐냐면,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하는 걸 금지한다.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요거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돼요. 등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꼭 어떻게 돼요? 첨부돼서 들어가 줘야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요즘 없어. 초창기 때는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도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거짓 신고 요구. 자, A와 B가 일단 거래합니다. 갑이 중개주죠. 이때 자, 얘가 1억에 팔면서 이거 얼마에 신고해줘? 뭐 8천 이렇게 신고해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운계약서라고 흔히 많이 표현하죠? 근데 업계약서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게 내기 위해서 미리 아예 올려서 하는 계약서도 있어요. 이걸 업계약서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뭐 1억짜리를 1억 2천에 했다고 거래한다든가 이렇게 신고한다든가 이게 바로 거짓 신고죠. 자, 이때 거의 보면 당사자가 누구한테 많이 요구해요? 개업 공개 요구하죠? 많이 요구해요. 그때 개업 공개사 안 한다 그러면 협박하죠. 뭐라고 협박해요? 딴 데 가겠다고 그러죠. 그 들어가서 딴 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거짓 신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 갑이 뭐 하게 되면 거짓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자, 누가 중개줬어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 중개줬으면 신고 의무자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럼 잘못하면 누가 처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까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네. 10분 전에, 10분 전은 아니구나. 한 20분 전 됐구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예. 네. 거짓 신고하면. 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벌칙을 갖다 지금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벌칙을 얘기하는데 자,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같으려고 또 만약에 또 거짓 신고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라 그랬죠? 네, 지금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머릿속에 들을 겁니다. 그러면 보죠. 얘가 갑이 거짓 신고 부분에서 하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결국 의무자죠. 얘가 처음 받죠. 얘는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자, 1억이면 조금 숫자가 좀 적으니까 10억짜리로. 어차피 제가 거래하는 거 아니니까 금액 팍 올려놓죠 뭐. 10억짜리를 한번 거래했다 칩시다. 그러면 10억짜리를 얼마에 신고했냐면 8억에 신고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죠. 거짓 신고했다 걸렸다면 얼마다?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일단 최대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액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좀 틀려져요. 뒤에 보면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최대치로 한번 해봤습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예요.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의 100분의 5가 얼마예요? 네.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과태료 물게 되는 거예요. 최대치로 일단 최대치로만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요구에서 하는데요? 누가 요구한 거예요? 얘네들이 요구했죠? 그 말 들어가지고 얘가 뭐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졸지에 얘가 먹는 거죠. 하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론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주는 사람 많아요. 왜? 이거 안 하면 들고 딴 데 가버리거든요. 좀 딴 데 가버린다 그랬죠? 난 딴 데 가버리겠다. 나가버려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가 된통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 자,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와도 연결되고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된통당합니다. 거래가 잘 돼서 사고가 안 날 때는 괜찮은데요. 사고가 나죠. 특히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매수인이 잘못해서 사고 났다. 그러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자, 매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계약이 깨졌어요. 근데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 매수인 잘못.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거나 해서 계약이 깨지죠. 이때 자, 이거는 꼭 민법을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상식.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 줘야 돼요? 안 돌려도 돼요? 그렇죠. 돌려줄 필요가 없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걸 누구한테 이제 덤벼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개업 공개사에게. 어떤 건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 찌르겠다. 그래서 걸려드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큰 문제 없이 거래가 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요. 영락없이 얘가 덤벼듭니다. 얘한테. 너 뭐 했지? 거짓 신고했지. 지네들이 합의해놨으면서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가만히냐?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신고 요구를 했다. 얘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누가 손해 많이 나요? 얘네들은 예. 그렇죠. 개업은 손해 많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 절대로 지금은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수 더 받으려고 응했다가 나중에 당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응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이 장사 잘 안 되죠? 초짜입니까? 초짜니까 안 되잖아요. 한 1년 정도, 좀 굴러야지만 좀 이렇게 좀 경험도 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잘 안 될 때 이런 거 탁 들고 옵니다. 이미 다른 개업공개사가 한테 가서, 예, 캔슬 넣은 거, 못하겠다 한 거 빠져나와서 얘네 둘이 또 와요, 또. 그래서 둘이 같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덜커덕 응하면 나중에 코 완전히 낍니다. 이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매수인이 아까처럼 너 찌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계약금 고스란히 줘야 돼요. 무마시키려면. 실제 케이스 많아요. 나중에 한번 이런 케이스를 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일단 두 번째는요.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 이거를 금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이건 또 뭐냐? 이런 경우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것도 케이스가 실제로 많아요. 자, 지금 이렇게 얘가 이제 중개해 주는데 아까처럼 10억짜리를 얼마에? 8억에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 그랬죠.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우린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제안을 하죠. 자, 내가 중개보수 줄게. 계약서만 써줘. 그리고 누구 도장 찍지 마. 누구 도장 찍지 않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도장 찍지 않고 누구끼리 거래한 것처럼, 예,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많아요. 실제 이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개업공개사는 면피하는 거죠. 예, 나는 니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쓰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를 이거를 갖다가 10억짜리를 8억에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그 신고를 일단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신고를 일단 거래당 개업공개사 안 끼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분명히 중개는 개업공개 해줬는데 개업공개사 안 끼는 걸로 하고 당사자끼리만 거래한 걸로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한 걸로 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가 빠진 걸로 하죠. 외형상. 그럼 얘네들이 신고하죠. 바로 얘가 원래 중개는 누가 줬어요? 얘가 줬죠. 그래서 신고는 누가 했어요? 얘가 했죠. 그럼 의무자가 아닌 자죠. 중개 줬으면 누가 의무자예요? 개업공개사 갑이 의무자죠. 근데 중개를 얘가 줬지만 이제 싹 빠져버리고 얘가 신고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얘한테 아까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00분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그대로 취득가액 100분의 5를 부과시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지금은 금쟁이가 뭐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이건 뒤에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짓 신고를 뭐 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이제 요 사례가 뭐냐면 법무사나 세무사 사례입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누구한테 많이 맡긴다? 법무사한테 많이 맡긴다 그랬죠? 근데 법무사가 그러죠. 이거 가격을 어떻게 한다면 요만큼만 내린다면 세금 적게 나올 거다.
누가 꼬셔요, 지금? 꼬시는 걸 뭐라 그래요? 조장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이 10억짜리를 한 8억에 한번 신고해봐라. 세금 상당히 많이 적게 나올 거다. 이런 거. 그럼 얘가 하는 거죠. 조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은요, 누구한테도 많이 맡기냐면 세무사한테도 많이 맡겨요. 혹시 재산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세무사한테 한번 맡겨본 적이 있어요? 세금 처리? 액수 큰 거는, 뭐 몇 억짜리 같은 건 모르지만 몇십억대라든가 이건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을 세무사한테 위임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근데 세무사가 알죠? 이만큼 줄이면 세금 얼마 줄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조장방조한 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지라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조장방조와 관련된 부분까지 하면 요 금지. 세무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실무할 때, 여외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면서 실무할 때는요, 두 사람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일단 누구냐면, 법무사. 자, 이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지금 외적입니다. 법무사. 그 다음에 또 누구 알아야 되냐면, 예, 세무사 알아야 돼요. 한 사람 더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변호사. 자, 법무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알아도 돼요. 옵니다. 사무실 차리면. 요즘 여기 법무사에서 영업 많이 해요. 우리한테 등기 얘네들이 하는 이게 뭐예요? 등기죠? 우리한테 등기 넘겨주면, 알선요, 좀 줄게. 많이, 다른 데보다 많이 줄게.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저기, 그 등기 업무를,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면 중개사무소에서 어디로 가요? 잔금 지불할 때 법무사 이렇게 오죠? 혹시 경험해 보시면 모르겠는데 법무사 실장이 와요. 법무사가 오든가 실장이 옵니다. 그래서 서류 다 정리해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 법무사를, 개업공개에서 법무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죠? 그러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 법무사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이 개업공개사한테 이제 액수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얼마씩 줘요. 안 주면 나중에 갈아치우세요. 다른 법무사로. 얼마씩 줍니다. 그 알선료가 있어요. 다.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다 넣지 말고 누구한테 좀 주냐면 세무사를 좀 주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세무사들도 배고파가지고 세무 상담만 하는데도 뭘 받아요? 돈 받습니다. 세무 상담 공짜 안 해줘요. 단순한 상담이라도 저는 머릿속에 2만 원, 3만 원 계산했더만 다른 학원 가가지고 하니까 요즘 5만 원 받아요 그러더만요. 제가 머릿속에는 좀 이전 거를 생각했나 봐요. 요즘 단순한 세무 상담도 기본적으로 5만 원이에요. 돈을 그렇게 받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무사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법 배우시죠? 네. 예. 세법은 여기서만 활용하세요. 뭐에 대해서만? 시험용으로만. 괜히 세법 여기서 혜택가지고 세법 배웠다고. 이거 보니까 그 세법 좀 무슨 특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합격자분들 해가지고. 근데 정말로 세법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그 정도 알 수 있고 회계사무실에서 좀 꽤 근무했고 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법은 가능하면 써먹지 마세요. 괜히 세법 써먹었다가 아는 척하고 써먹었다가 나중에 피 보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양도소득세 잘못 계산해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쪽에 어디 구석탱이 집안채가 더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요 그걸 하나씩 다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싹 정리해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뭐만 자꾸 생각하냐면 지금 요 매물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요 매물을 가지고 세법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부분과 전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매물만 가지고 양도세 얼마입니다 그래요. 아니면 면제됩니다 뭐래요.
근데 실제로 겉으로는 볼 때 면제되는 것 같지만 보면 뭐 저쪽 구석탱이 어디 뭐 주택이 하나 더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뭐를 활용하라. 이 사람을 활용하라. 그래서 얘한테 돈 받아가지고 얼마씩 얘한테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큰 건 같은 경우는 이 세무서 저는 세무 관련해서 전공이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가세요라고 해서 이제는 요즘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면 돈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큰 건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개업금에서 또 뒷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라. 여러분들 세법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중개사법에서는 뭐를 설명하도록 했냐면 취득조세, 취득세 얼마, 거기다 농특세 얼마, 뭐 몇 프로입니다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 이후 거는 괜히 설명했다가 나중에 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자 변호사도 일단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 세 사람을 많이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사고 날 때 많은 것이 예방됩니다. 제가 하는 개업공개에서는 이 세 사람을 다 활용하는데 문제는 좀 가끔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변호사까지 다 상담을 해놓고 저한테 전화 와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아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일단 저한테 얘기하고 변호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까지 가놓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돌다리 두드려서 중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업을 하시면 괜찮아요. 자, 어쨌든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금쟁이를 한번 받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신고할 내용, 그다음에 가격 검증하는 부분 보죠. 여러분들 191페이지 보면 자, 신고서 제출하면 이제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신고할 내용들 이거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서 제출하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가격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 가격 검증에 대한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체계를 뭐 한다? 구축해요. 자, 이때 자 요걸 한번 보죠.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격 검증 시스템은 누가 구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합니다. 가격 검증 시스템은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장관. 이미 다 당연히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 검증 시스템의 일부를 여러분들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실거래가 조회해 보셨어요? 아파트 혹시 사시는 분들 실거래가 조회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집 아파트, 우리 동네 아파트가 보통 얼마에 거래되는지 궁금하죠? 그럴 때 실거래가 조회하는 게 있어요. 아, 가보신 분도 알 거예요, 아마. 아, 앱에도 있어요? 예. 네. 요즘 또 참 좋구나. 저는 앱 없이 인터넷으로만 조회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 단계 지금 빨리 가고 있네요. 저는 아직 앱을 참 많이 안 깔아놔요. 그냥 핸드폰도 싸구려 핸드폰이지만, 앱 많이 깔아놓으면 이렇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막 중단돼 버려요. 그래가지고선 앱 안 깔아놓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실거래가 조회 있죠? 거기 가면 분기별로, 아파트가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다. 요까지만 싹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바로 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일부만 일반인이 공개한 거고, 그럼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거래 내역이 쭉 나오겠죠. 매도자, 매수인이 누구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가격 검증 시스템을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일단은, 구축을 합니다. 자, 구축을 해놔서 나중에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앱을 깔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요즘은 뭐까지 하면 빌라까지. 아직까지 단독주택은 아마 지금 안 되고요. 빌라까지도 이제는 연립주택 있죠? 그것까지도 이제 거래 내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가격 검증을 하죠. 검증은 누가 하겠어요?
검증 누가 하죠? 시군구. 시군구. 그럼 여기서 시군구는 누구예요? 시군구면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이걸 뭐라 그런다? 신고관청이라고 그러죠. 신고관청에서 가격을 검증합니다. 가격 검증해가지고 그 검증 결과를 어디로 통보한다? 검증 결과를 어디로 통보한다?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격 검증 시스템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죠. 그래 놓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 시군구, 즉 신고관청에서 검증해서 그 검증 결과를 어디로 통보? 세무관사회장, 세무서장이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큰 틀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별 교재 19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계약, 해제 등 신고와 그 다음에 정정 신청과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자, 계약 해제 등 신고. 자, 이제 끝날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들긴 힘든 모양이에요. 이제 시계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내용은 공법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나마 지금 안에 있는 내용 다 설명 안 드리고 겉만 지금 핥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이것도 지금 머리 아픈가요? 사실은 머리 아파요? 겉만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안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뭐 세부적인 막 내용 있죠? 그걸 아마 다음 한 3, 4월 때 되면 저쪽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저쪽부터 여기까지 필기가 딱 들어가면 딱 떨어져요. 꽉 차게. 벌써 한숨 소리가 나올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뭘 여러분이 기억한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빨리 기억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할 때 아마 1월 달은 조금 더 설명을 좀 줄일 거지만 3월 달에는 꽉 차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자, 해제 등 신고가 있고요. 정정 신청 있고 변경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보죠. 자, 해제 등 신고가 뭐냐? 이거는 계약이 뭐 했을 때? 네, 계약이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또 해제되게 되면 뭐 하고 나서요? 계약하고 나서, 물론 계약하고 나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뭐 하고 나서? 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됐거나 해제됐어요. 소위 말하는 이건 이제 민법적 개념이고 소위 말하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계약이 깨졌죠. 그냥 단순하게 계약 깨진 거예요. 뭐 하여튼 누구에 의해서 깨졌던 계약 깨진 거예요. 계약이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뭐 누구 잘못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중도금 돌려주고 뭐 계약금 그냥 안 돌려주고 당사자끼리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죠?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결과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자, 가격 검증한 다음에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한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세무서장으로 보내죠.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구나 라는 거 알죠. 그럼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세금 돈 내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얘 돈 언제 내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다 지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법적인 개념은 세법선생한테 배우시고, 자, 기다리게 지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세금 내라고 가산세 뭐 하고 막 나오지요.
자, 근데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죠? 계약 깨진 것을 뭐 한다? 증명을 해서 세무서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할 때 계약 깨진 것을 증명을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계약 해제 등 신고입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게 되면 이때 거래 당사자 또는 계약 중개사는 뭐다?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이를 확인해 가지고 뭐를요? 이를 확인해서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계약 깨졌다는 것을 나중에 세무서한테 제출하면 되죠. 자, 요런 제도가 있다. 자, 해제 등 신고 이건 언제 하는 거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어떤 경우에 뭐 하고 나서 무효 취소됐을 때 네, 신고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정정 신청이라는 제도 있어요. 정정이 뭐예요? 정정 고치는 거죠. 왜 고쳐요?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자, 정정 신청은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됐다?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가 됐을 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사람 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발급받아 보니까 내가 신고한 거랑 틀린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 쳐가지고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정정 신청, 고치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고치냐면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 해가지고 정정해서 잘못 기재된 사항도 여러분들이 교재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큰 내용만 일단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됐을 때 어디다가 수정하는 거예요? 받은 신고 필증 있죠? 거기다 수정하는 거예요. 직접 받은 데다가 수정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변경 신고 보죠.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변경된 거예요. 변경된 겁니다. 내용이 뭐 했을 때? 중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변경시킨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중도금 잔금 날짜 있죠.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날짜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매도인 부르죠. 불러가지고 나 지금 오늘 날까지 못 맞추니까 날짜 좀 바꿉시다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 지불 날짜죠. 그 다음에 또 거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있을까요? 거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물론 합의에 의해서 계약 체결 딱 하고 나니까 가격이 갑자기 올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르니까 조금 더 올렸습시다 뭐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가격이 변경이 뭐냐면 측량을 하게 되면 이건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지금 100평이에요. 그럼 100평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원래 평자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평자 쓰면 안 돼요. 근데 평자 쓰면 방송에서도 지금 평자 쓰고 있던데 평방미터로 써야 돼요. 원래는요. 이게 뭐냐면 계량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돼 가지고 비법정 계량을 지금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마 교재 기본 강의할 때 아마 한번 언급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 쉽게 이제 평을 썼는데 100평방미터를 한번 봅시다. 100평방미터를 거래를 해요. 근데 여기는 100평방미터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토지대장이나 대장에 있는 면적과 실제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대장에는 뭘로 했냐면 100평부터 나왔어요. 근데 실측을 다시 해보니까 이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그러죠?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90이더라. 그러면 면적이 차이가 나죠? 깎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면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다수 매도인 매수인일 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A와 그 다음에 B가 뭐 하냐면 공동 매수하는 거예요. 공동 매수 들어보셨죠? 자, 공동 매수하는데 나중에 계약서 쓰고 뭐까지 하고 나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얘가 쏙 빠집니다. 나 안 하고 너만 해라 이런 거. 이렇게 빠질 때. 자, 요때는 뭐한다? 거래 당사자가 변경되죠? 자,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뭐 한다?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냐면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문제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정정 신청하는 경우예요? 예, 잘못됐을 때 정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정정이라는 개념에서는 정정, 이건 뭐다? 고치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을 때? 잘못됐을 때 뭐한다? 고친다. 그래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고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예, 바뀌었을 때. 이거를 바뀌어서 나옵니다. 방법도 이렇게 좀 틀리고요. 내용도 틀립니다. 다 비교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쪽으로 넘어가고 어디를 볼 거냐면 20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 부분이 있죠? 네, 여기 자, 몇 페이지 접어두세요. 지금 몇 페이지? 200페이지 접어두세요. 다음에 물어볼 거면 어디 할 건지.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